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조특위에 출석을 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에게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면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박 검사는 소명서를 제출한 뒤 퇴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 선서를 거부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네, 만들어 왔습니다.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소명서 제출하세요.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니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아서 옆에서 조치해 줄 겁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 행정실장께서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따가 다시 나가십시오.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정치권에 큰 화제, 폭풍을 그러게요.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일 이제 그게 공방이 돼. 매일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뉴스에도. 그러니까 뉴스도 뉴스고 박상용도 박상용대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이제 계속 변명을 올리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정조사가 또 이어지니까 더 핫해진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먼저 그 23년인가요? 23년 6월 19일 통화가 먼저 공개가 됐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25일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6월 19일 녹취록에 보면은 박상용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박상용 검사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거절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추가로 이제 5월 25일 한 20일 전 거 녹취록을 까버렸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녹취록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사실상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이제 선처라고 앵커가 표현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박상용의 워딩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변호인이 성공보수 약정을 뭐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이화영 부지사를 종범 정도로 낮춰주고 그러면서 좀 소위 말해서 봐달라는 제안을 해와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내가 법적으로 설명하는 거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본인은 녹취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있으면은 자기가 말하자면 거래를 제안해 놓고 검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예전 거를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뭐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 들어도 아니 검사가 저렇게까지 사정하고 매달리는 건가 예.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얘기들이 나왔죠. 예.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궁금했던 게 왜 23년 5월과 6월 녹취록인데 이제 와서 공개됐을까라고 예. 궁금해했는데 맨 처음에는 예, 그게 다들 궁금해했죠. 예. 그런데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예.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자기는 그러니까 그게 녹음돼서 폰에 있는 거까지는 알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 건이 워낙 시끄러워지고 커지고 하니까 검찰이 자기를 압수수색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삭제해버렸다. 예. 그래서 없어진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다른 사람이 그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확인을 해봤더니 아마도
그 클라우드 네. 서버에 담겨 있는 걸 말하는 것 같던데 뭐 내 파일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 있는 거를 이제 다운받게 됐다. 근데 그 얘기는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 서민석 변호사 나이가 또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알아서 이렇게 체크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걸 왜 지금 와서 공개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국힘 쪽에 주요 말하자면 그 반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 없는 반론이죠. 지금 와서 공개하든 말든 거기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예. 서민석 변호사가 어디 시장 후보로 출마하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자기 선거에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알았으면 더 일찍 해가지고 예. 이걸 붐을 일으켜서 시장 선거에 도움을 받았겠지. 그렇지. 몰랐으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와서지 내가 왜 이제 와서 했겠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서 변호사 말씀이 진실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느냐 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네. 법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간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징계 시효가 올해 5월 17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20일 정도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징계 시효를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고 이제 박은정 의원이 막 따지니까 알고 봤더니 대검 감찰부장인 김성동 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아직 수사 착수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예, 법무장관도 그걸 잘 몰라서 뒤에 물어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 잘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승인했을 답변을 겁니다. 했죠. 했다가 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안 했다. 승인 안 했다. 예,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감찰 절차나 이런 거를 알고 있고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니까 저들이 어떤 꼼수를 가지고 이거를 무산시키려고 하는지 그 수법을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적을 한 거죠, 계속. 그렇게 되면 지금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계속 수사 착수 승인을 하지 않으면 5월 17일 징계 시효가 넘어서 징계를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법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용민 의원이 25년 6월에 법을 자신이 개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검사징계법 7조 5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의심되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관만 임명하면 되는데 이 법무부 감찰관을 지금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검사의 뭐 신분 보장 어쩌고 하면서 검찰총장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예. 또 그거를 대검 감찰이 다 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그만두면서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계엄 상황에 내란의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대검 감찰부장을 기어이 알박기를 해놓고 떠난 거죠. 예.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장을 가지고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검사 징계를 그동안에 나쁜 짓 했던 검사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알박기 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많은 분들이 했죠. 예. 저도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그런저런 점들 때문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대검 감찰이 말하자면 업무를 해태하면 법무부 감찰관이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감찰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었거든. 뽑고 예. 있다 지금. 근데 아니 그때가 언젠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뽑고 있다고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아니 내가 그냥 시키는 거였으면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시켰을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나도 답답하다 이런 취지로 예.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도 답답한 지점이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을 그러면 왜 임명을 못한다는 말이냐.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다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예. 아. 제 업무 경험에 비춰보면 이거는 그 법무부 감찰관이 개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임용권자가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민정하고 잘 협의해서 사람 인선을 잘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법무부에서 막혀 있든지 민정에서 막혀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서 막혀 있는 건데
가능성은 민정에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법무부 장관 말씀으로 봐서는 예. 나는 내일이라도 바로 시키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좀 미스테리해요. 하여튼 왜 그러는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용 검사의 연어술 파티 징계 시효가 이제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는 뭔가 그래도 해결을 하겠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고 뭐 민정이든 법무부든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그리고 법무부 검찰관을 사실은 적임자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해봤었거든. 그러니까 감사원 출신이 법무부 검찰관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일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 예. 이제 검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을 시킨다고 해서 그 전직 검사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게 이제 유역 감찰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역 감찰관은 감찰관으로 있으면서 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죠. 오히려 이제 윤석열 징계조사 과정에서 그거를 이렇게 그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서 업무에서 배제됐죠 그때. 그래서 추미애 장관 때 이제 유역 감찰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상 또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계속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관봉권 띠지 의혹에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막 추궁을 하니까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실무자의 착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건 관보권 띠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진실이 좀 미궁에 빠지는 셈이 됐잖아요. 특검을 그렇죠. 했는데도 특검에서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뭐 하여튼 실무자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되는 모양새인데 여하튼 이 애초부터 알박기 인사라는 게 무슨 필요했는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법무부 감찰관을 사실은 그 쉽게 임명하기 어려운 이유도 그들끼리의 어떤 그 카르텔이 그만큼 광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을 모르는 사람을 감찰관을 시키자니 내부를 몰라서 혹은 인적으로 고립되기가 쉬워서 안 될 것 같다는 문제가 있고 뭐 검찰 출신을 시키자니 또 한통속이 돼가지고 사건을 말아먹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에 하여튼 그 못된 걸만 쌓아놔가지고 검찰 관련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어려워요 뭐든지. 근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그 내부를 잘 모르니까 네. 그 박은정 의원과 그 장관의 법사위 방송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아니 지금 그렇죠. 작년 6월인데 벌써 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답답할 일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또 뭐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뻥뻥 뚫고 이렇게 쉽게 아니 또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자꾸 이제 막혀 있고 뭐가 멈춰 있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감찰관을 꼭 무슨 저기 검사 출신만 시켜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에 뭐 그 변호사들도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뭐 하여튼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종합특검도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종합특검 쪽 얘기를 잠깐 흘려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쪽에 파견 요청을 하고 검사들을 이제 지목해가지고 특검 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안 가겠다. 안 간다. 예.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럼 특검 쪽에서는 그래 니들 없어도 수사할 사람들은 많다.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공직자로서 좀 하여튼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검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개혁이 절실하구나 하는 또 반증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생각나네요. 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원대 복귀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난리를 친 적이 있잖아요. 네.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 집단행동하면서 무슨 법정에 검정 넥타이 메고 나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를. 검사 말고는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검사와 그런 공무원 보셨냐고. 예. 거기처럼 아니 그리고 지금 박상용이만 보더라도 온데 다니면서 제가 인터뷰하고 다니고 뭐 국회의원들을 거명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매불쇼에도 출연을 요청했다면서요. 예. 최욱 씨가 거절했다고 막 그러던데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조만간 정치권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 한동훈이가 하던 거하고 비슷하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느끼시는 건데 그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박상용은 원래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근데 뭐 예. 이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저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동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글쎄요 뭐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저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거는 저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인한테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출연할 때도 상사한테 다 허락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발언을 할 때는 박상영 검사처럼 민감한 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텐데 박상영 검사는 요즘 보면 거침이 없어요. 예, 예.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늘 그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꼭 무슨 뭐 언론 대응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이고 뭐 진실을 감추고 뭐 저기 하고 할 게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할 적에 그 문제를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관이 나서서 규명을 하고 본인은 자숙하고 있고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당시에 그 업무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대고 돌아다니면서 온데 가서 방송하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페이스북에다 글 올리고 이런 공무원 봤냐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혹시 연락이 와도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해달라, 그렇죠. 질문해달라 그런 식으로 홍보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와 판사는 참 매번 느끼지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리고 서영교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위원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예. 본인이 아주 열정적이던데. 관련이 있는 서로 이제 예. 밀접한 위원회다 보니까. 예. 예.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용에 이번 국정조사에 오늘 국정조사에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SNS 방송 등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 국회직들은 2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임기가 2년, 상임위원장도 2년, 상임위원들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전반기 국회가 마감되고 그게 의원들 임기는 항상 5월 30날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5월 30날이 되면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이제 상임위원장 하다가 저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관두신 자리에 지금 당장은 5월 29일까지 하는 걸로 보궐로 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일이죠. 아, 그러면 그때까지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를 위원장을 잘 수행하고 또 후반기에도 법사위에 배정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법사위원장 할 때는 또 경쟁을 펼쳐야 되는군요. 네, 그때는 또 이제 법사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수도 있는 거라서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만큼만 법사위원장하고 빠질 건지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그 당내 일종의 암묵적인 룰처럼 상임위원장을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안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예. 서영교 의원은 예전에 행안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하고 또 특위위원장도 하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하실 때도 다른 위원장 예전에 했었는데 또 중진위원회에서 법사위 특수성이 있으니까 맡아서 하시고 했으니까 그건 뭐 당 지도부가 판단해서 하겠죠. 예. 근데 원내대표가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그 선정할 일종의 책임 같은 게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 지난번에 그 제가 매불쇼를 잠깐 봤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상영 검사는 물론 어미준 그리고 강백신 그러니까 그 대장동 의혹 수사팀의 검사들도 다 국조특위에 불러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예. 그걸 위해서만 하는 국정조사니까 그리고 국힘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라기보다는 방해죠.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 출신들도 많이 저기 해도 앉혀놓고 그러니까 김동완 의원이 곽규택 의원 상대로 정치검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이해충돌이지 응? 변호인 출신이 앉아있는 게 무슨 이해충돌이냐 이렇게 반박도 하고 그러던데 여하튼 하여튼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 국힘이라는 정당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마 국민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다들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례도 보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특위에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이거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재생을 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데는 없고 그 잊혀지는 것 같고 나대고는 싶고 애초에 또 관심 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뭐 나와가지고 또 난장판 만들겠다는 거죠. 뭐, 예. 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수사한 거 아닙니다. 이따위로 얘기할 거고 질문과 상관없으면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홍보를 위해서 그 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 뭐 그런 거죠.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가 나와서 질문 드린 건데 어디로 나올 걸 보세요? 지금 예상을. 국회의원. 출마 지역을. 예. 예. 주진우가 주진우 자리. 예. 되면 그쪽이 뭐랄까 그 부산 사람들끼리 부산의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힘이 당선되는 데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대구만 해도 한동훈이가 대구 사람도 아니고 뭐 거기로 왜 나오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국힘도 이기고 민주당도 이길 수 있는 데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는 그 주호영과 그 한동훈의 무소속 연대 설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소속 연대설이 나와서 예. 과거에 전주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동영, 신건 해가지고 무소속 예. 연대 해가지고 둘 다 당선이 그때 두 분이 당선이 되겠습니다.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꿈꿔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주호영 씨도 보니까 뭐 저기 끝까지 나서서 뭐 시장으로 무소속으로 과연 나올 것인가. 그 빨간 옷 입고 같이 서가지고 뭐도 하고 그러더만. 예, 빨간 옷 다시 후보들이랑. 입었더라고요. 예. 예. 경선을 제대로 붙으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사정이니까. 그런데 여하튼 애초에 얘기했던 그 무소속 연대라고 하는 점은 주호영 씨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 맞는 것 같다. 아, 예. 쉽지 그러니까, 않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꾸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거죠. 예. 자, 다음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직후 12월 3일 그 밤에 그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13분간 예. 독대를 한 게 지금 JTBC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국가안전관리법, 그러니까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계엄 초반부터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아무 역할이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들을 김태효, 김주현을 많이 지목했잖아요. 예. 이게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했겠느냐. 근데 이제 김주현 문제도 CCTV가 나오면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가안전관리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노상훈 수첩에 이제 그런 게 써 있다는 거죠.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된다. 예. 이게 김용현이하고 노상원이하고 여인영이가 그동안에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들이 참고한 게 결국 과거의 쿠데타 사례를 참고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최상목한테 준 쪽지에다가 국회 입법권을 정지시키고 뭐 어쩌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과거 계엄 때 전두환이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한 일이고 이번에 이것도 이제 그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했던 것과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를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죠. 그거는. 그리고 그 일을 김주현에게 윤석열이 맡겼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천동 안가 회동 모임 멤버 4명, 예.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예. 이 4사람이 계엄에 실패한 다음 날, 12월 4일 다음 날 이제 삼청도 안가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비서관도 하나 또 예. 갔다는 거잖아요. 그 담당 비서관. 근데 당시에 이들은 전혀 계엄과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걸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헌 안전관리법 제정까지 시도하려 했던 의혹과 삼천동 안가 모임이 있었던 걸 보면 혹시 제2의 계엄을 준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그런 의혹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유력해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헌법이나 국회법 해석을 어떻게 왜곡시켜 가지고 다시 계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다시 계엄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이제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방금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주현 전 수석은 처음에 그 대통령 독대 사실을 부인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런데 CCTV를 제시하니까 독대 당시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계엄같이 아주 중요한 날 그것도 대통령하고 13분 동안 단둘이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소리죠. 들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윤석열 밑에 있는 수석들은 전부 다 그 중요한 상황에 기억이 안 나. 정무수석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홍철호 씨가 예. 몇 번 또 증인신문 받았잖아요. 그때도 다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뭐 중요한 얘기 별로 없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 맞춘 게 다들 그냥 한탄하고 좀 탄식하는 분위기 뭐 이런 얘기 소리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특검이 좀 잘 밝혀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어떤 그 법꾸라지들의 그런 뱀의 혀에 참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처벌을 안 받는 거니까. 그런 거죠. 예. 뻔히 보이는 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특검 입장이 뭐랄까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 난관이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CCTV의 위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처에 CCTV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나고 그러네요. 이상민 전 장관도 자기는 모른다고 했는데 예. 그 쪽지 보는 거라든지 예. 최상목 전 그러니까요. 장관 쪽지 접힌 쪽지 전혀 예. 없었던 것도 CCTV가 실제로는 접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CCTV가 없었더라면 정말 그 계엄에 관련된 모든 의혹은 그대로 묻혔을 텐데 예.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그 위치까지 간 소위 학벌 좋고 경력 뛰어난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양심이라는 게 예.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해주는 장면들이죠. 예. 자, 다음으로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CCTV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전북 김관영 지사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김관영 지사가 젊은 청년 예. 당원들에게 68만 원의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했다. 그것도 만약 CCTV가 없었으면 그대로 묻힐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내용인즉슨 작년 11월쯤에 김관영 지사가 이제 민주당원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셨더라고요. 예.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리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충격적인 건 가방에서 5만 원짜리 현금을 꺼내서 직접 줘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하루 만에 제명을 시켰습니다. 네. 예. 언론들은 또 온갖 언론에서 그 CCTV 장면이 얼마나 자극적이니까 또 계속 다 예, 그렇게 활용하고. 공개가 되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참. 뭐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신 일일 것 같아요. 예. 거기가 도지사 경선 국면이 뭐 어느 정도 김관영 지사가 우세하게 가는 걸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가 그랬죠. 안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황당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영 지사가 여론조사 때 그 선두권을 달리고 예.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이 이제 2위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3위였는데 그러니까 1강 1죽 1약이라고 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1강 1죽 1약. 안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우니까 CCTV가 공개되는 그날 자기가 그 김관영 지사를 이렇게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CCTV가 공개되니까 그 기자회견을 접고 예. 다시 이제 도지사에 도전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이 이제 사의를 전후해서 단일화를 시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많은 전북 도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예. 예. 아직도 이게 돈 선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참 하여튼 저도 전북 출신이지만 마음이 하여튼 좋지가 않습니다. 모양새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 가지로. 김관영 지사는 본인이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기는 술에 취해서 이렇게 돈을 준 건 맞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또 그 68만 원 회수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바로 제명처리해서 너무 아쉽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영상이 사실은 너무 파급력이 큰 장면이 들어있는 바람에 예. 뭐 어떻게 멈추고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 식당에 그 청년 당원들이 초대를 한 거라며 도지사를. 예. 그래서 예. 뭐 밥값도 청년 당원들이 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는 뭐 자기 해명으로는 이제 그냥 말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차비라도 보탤 주려고 한 거다. 근데 뭐 생각해보니 실수한 것 같아서 얼른 다음날 다시 회수하고 정리된 문제로 알고 있었다. 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또 상대가 당원이고 하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지사는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예. 옆에 있는 보좌관들은 그걸 말렸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뭐랄까 좀 그만큼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제왕적 예. 지위에 있어서 그런가? 뭐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를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전북지사보다 최근에 더 관심을 끄는 게 제가 보기엔 대구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이 그 김부겸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되는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구는 부산과 달리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라고 봐달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본인의 다음 정치적 행보하고도 관련이 있는 판단이자 선택일 거고 예. 저는 그걸 몰랐더니 홍준표 씨가 탈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당원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면서 또 파장을 일으키고 여하튼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구시장의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총리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진짜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꼭 그렇게 한번 됐으면 할 일이고 김부겸 후보가 그 아주 인상적인 그 출정 기자회견을 하시던데 예. 대구가 지금 뭔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바보짓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대구가 다 망가지지 않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던데 대구 시민들이 그 마음을 얼마나 진심으로 절실하게 받아주실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이번에야말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떻게 이진숙 같은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오고 이러는 거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대구 분들이 왜 생각을 안 할까 참 의문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그래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서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이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말 자체야 맞는 말인데 본인은 뭐 물론 그렇죠. 본인도 이제 많은 그 정치색을 이용하긴 했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정치권에 들어와서 의원이 한번 돼보신 분들이나 의원에 도전하신 분들은 1년 2년 단위로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 예. 선거 때만 되면 흥분을 하시던데 저로서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때마다 저렇게 에너지가 넘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정치적 DNA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권력 의지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발현돼서 공익을 실현해주고 이러면 좋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처럼.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사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감투가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잘 가려내는 이제 유권자의 눈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예. 국민의힘은 또 그 대구 달서 구청장 후보로 김용판 전 의원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판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전달받은 현금이라면서 1억 원과 5천만 원의 현금 사진 아주 막 그 의양양하게 막 공개했었죠 그때. 예. 이걸 보시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 장용화 변호사가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던 장용화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어떻게 김용판 전 의원을 달서구청장 후보로 선임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하 씨가 제시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김용판 씨가 그렇게 본인이 해명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변호사가 제시하길래 맞는 건 줄 알았다. 예. 아니 그랬으면 함께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왜 처벌 안 받았죠? 면책특권 때문인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국힘이 이제 원래 이제 그런 논리적 판단이나 그런 도덕적인 어떤 추궁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냥 뭐 힘의 논리로 저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구 달서구청장이니까 김용판 같은 사람이 거기서 공천이 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구 시민분들이 좀 진짜로 좀 눈을 이제 똑바로 좀 이렇게 뜨고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SNS에 수시로 조폭 연루설을 언급했던 언론사에 사과까지 요구하고 굉장히 김용판이라는 분은 단순히 그 것만 아니고도 예전에 그 원래 경찰 출신이거든요. 예, 경찰 때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뭐 경찰의 고위 간부를 하고 또 고향에 가가지고 또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또 후보가 되고 또 그게 또 당선이 또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잖아요. 또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참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권이 뭐 혼탁하다, 정치인들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누가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권자들께서 좀 맑은 눈으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발의 110명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예. 예. 지난번에 그 매불쇼에 나와서 이야기했던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서명된 그 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제 탄핵 발의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의원들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고 또 2분의 1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 과정들을 밟을지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최혁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가서 돌렸는데 그 동의가 잘 안 돼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본회의장 가가지고 대면해가지고 거기서 다 서명하라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 예. 하여튼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신박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봤었는데 무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최혁진 의원이 아무래도 무소속이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게 발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랄까 사발통무 같은 게 돌거든요 의원실에. 예. 이제 어떤 의원이 뭐 이런 거를 발의한다고 하니까 뭐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좌진들 사이에 서로 그 문건을 주고 받은 다음에 의원이 이제 보고서 서명할 건지 말 건지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그 본회의장에서 최혁진 의원이 다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흔쾌히 응한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잖아요. 예. 뭐 명시적으로 뭐 이건 아니다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이걸 얼마나 이제 명백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잘 판단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지금 대법관 후임 임명이 30일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사퇴했는데 박영재 전 법원 행정처장이 사퇴했는데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맡으려고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법관 중에서만 시킬 수 있거든요. 법원 행정처장. 그런데 그거 맡아봤자 법사에 가가지고 혼나고 그러니까. 박영재 처장이 이미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대신 총 맞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예. 그렇지 않을 사람을 시킬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본인도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대법관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금 사람이 있고 그게 지금 임명권자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 이게 지금 제청을 못하고 계속 반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대법원장은 제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 그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의 그거를 고집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고 그 필요성을 국민한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임명권자의 판단을 보고 임명권자가 그걸 임명 안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본인의 제청권자로서의 그 제청 사유가 타당하면은 또 그 인정받아가지고 임명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다. 결국 그거예요 본질은. 그거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안 받아주면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사례도 없었고 과거에 또 제청했는데 안 받아준 사례도 없었고. 없었고 예. 그러자 보니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안 받아줄 것 같고 그거를 밀어붙이자니 자기가 그만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 끌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장기화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무책임한 대법원장이 있었나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과거에 조희대 씨의 선배들은 사법부의 어떤 위상이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털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대법원장으로 있어야지 그나마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연연해 하고 목리를 부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등이 지금 탄핵 심판까지 발의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더더욱 대법관 본인은 뭐 내가 제청을, 사법부의 독립을 정치권으로부터 수호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예. 모든 국민의 불신이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가중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거를, 아니, 뭐, 그 사람은 그냥 그만큼 했으면 됐고,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여론들이 계속 이렇게 꺾이질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이 참, 이런 거를 눈 감고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판사로서 쭉 살아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좁은 거고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건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느껴져요. 예. 역대 그 대법관 최장 공백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140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지금 30일 공백이니까 문제는 지금 9월 달에 그 이훈구 대법관까지 임기가 만료된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속 늦추면은 공백이 2명이 되니까 그렇죠.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대법원이 건건이 맨날 그랬었거든요. 뭐 이게 빨리 임명 안 해줘서 뭐 재판이 적체되고 있고 뭐 사법부 기능에 장애가 되니까 빨리빨리 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거는 또 안 하고 하여튼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보면. 혹시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발 그 뜻은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아니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도 왜 그렇게 추진되고 통과됐는데 그것도 조희대 씨 때문에 생긴 일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목리부린다고 지금 해결이 되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법을 제정했으면 제정 개정했으면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중요한 국가 기능을 지금 이렇게 뭐랄까 그 흠집을 내고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 거죠. 국민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 그 제청을 늦추고 법원 행정처장 임명도 늦추는데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아, 그렇죠. 그걸 자기 권한이니까 처벌하는 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공무원의 종류가 말입니다. 공무원의 종류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정무직 이렇게 있거든요. 일반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뭐 9급 시험, 예. 7급 시험, 뭐 5급 시험 해가지고 가는 그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고 특정직 공무원들은 가장 이렇게 표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니폼 입은 사람들, 응? 그 경찰관, 군인, 예. 소방관, 그다음에 뭐 출입국 관리직 저기 공항 나가 보시면 그분들도 다 제복 입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세관 직원들, 응?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누가 특정직 공무원이겠다.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되게 청소속으로 돼가지고 특정한 업무를 이제 계속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검사도 특정직 공무원이죠. 판사도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일만 하는 거지. 검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발령 나가지고 무슨 동사무소 차석이 된다거나 이런 일 없잖아요. 예. 근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쭉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별정직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청와대 비서관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했던 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되고 또 임기를 보장받지 않고 정년을 보장받지 않고 중간에 나오고 뭐 이런 게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그 외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관 차관. 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특징이 임기도 없고 징계 절차도 없어요. 그건 임명권자가 언제든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정무직으로 그 저기 감사원, 감사위원이나 그다음에 대법관이나 이런 쪽 검찰총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정무직으로 있는 거죠. 여기는 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이거나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명하는 사람들 를 말하는데 사법부 구성원들은 공무원의 분류에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별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한테도 제가 판사 후배들 만나면 물어보거든. 야, 대법관은 무슨 공무원이야? 그러면 특정직 아닌가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정무직이란 말이에요. 정무직. 네. 정무직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을 신임할 수 없다라는 여론들이 커지게 되면 그만두는 게 당연한 자리예요. 정무직 공무원은.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본인이 정무직 공무원임을 잊지 말아야 예, 되는데. 그걸 자각해야 되는데 예. 예.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 자기 부하들에 대한 어떤 위상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법부 구성원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법원장 한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막 이게 법 제도도 바뀌고 뭐 일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참 걱정입니다.